자, 이번에 볼 녀석은 서정갈래. 페이지는 23페이지를 열어놓으시면 되고요. 지금 뭐 지난번에도 한번 정리를 해드렸지만 서정갈래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하자면 시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한 공부를 하자는 얘기였잖아, 그지? 자, 서정갈래 한번 시작해봅시다. 자, 일단은 첫 번째 개념어가 하나 나와 있죠? 개념. 그러니까 문학의 기본 갈래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문학 작품의 분류 방법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 1번에는 서정이 있고 2번에는 서사 그 교술이 있어요. 그럼 이 두 개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뭘까? 두 개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 서정과 서사를 나누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뭘까요? 딱 하나밖에 없어. 이응이야. 운율, 그렇지. 운율이 있으면 서정갈래라고 부르고, 운율이 없이 줄거리 형식이 되어 있는 것은 서사갈래라고 부른다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서정하고 지금 선생님이 지금 뭔가 잘못 썼구나. 미안, 잘못 썼어. 자, 서사 교술이 포함되어 있는 이쪽은 운문이라고 하는 영역. 그래서 운문이 정의가 그거야. 운율이 있는 문학 작품을 운문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리고 산문은 흩어질 산자지, 아까 뭐 산지에서 봤던 그 산자. 특별한 운율 없이 문장이 이어지고 있는 형태를 가진 구성을 보고 우리 산문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 서정갈래, 바로 2번으로 넘어가자. 서정갈래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세 가지 키워드를 잡아야 돼요. 시적 화자의 주관적인 사상, 생각과 정서를 함축적이고 운율이 있는 언어로 형성하는 문학의 한 갈래라고 되어 있지. 그래서 키워드를 잡으라라고 한다면 일단은 서정갈래는 첫 번째 시적 화자가 등장해서 뭔가 얘기를 끌고 나간다는 거. 자기가 자기 얘기하는 건 문학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건 일기죠. 그래서 자기 주장을 하는 글이고요. 근데 시적 화자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대신 전달해주는 전달자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이때 서정갈래, 즉 운문갈래에서 나타나는 이 서정갈래 화자를 시적 화자라고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소설에는 뭐가 있어요? 서술자라는 사람이 있잖아. 대신 전달해주는 존재. 그치? 그게 차이점이라는 거 알려주시고요. 서정갈래는 어쨌든 시적 화자가 중요하다. 그리고 시적 화자가 뭘 가지고 운율이 있는 형태의 글을 가지고 함축적으로 특정한 사상이나 생각,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주제라고 묶어 불러도 되겠지, 그지? 주제를 표현하는 문학의 갈래를 보고 우리는 서정이라고 부른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자, 서정의 특징은 이런저런 말들이 있는데 솔직히 이거 너무 당연해서 너무 굳이 말로 하고 싶지 않을 정도야, 그지? 함축, 키워드 잡아주자. 키워드 잡을게요. 함축. 두 번째에서 제일 중요한 한 글자, 두 글자를 뽑아내면 뭐가 제일 중요해 보이니? 운율 말고요. 운율을 형성하는 방법이 뭐냐는 거거든, 이게. 반복, 그렇지. 키워드 잡자. 반복. 세 번째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뭔 것 같아? 심상, 나이스. 네 번째에서는요, 여기 있는 요소들을 묶어서 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표현 방법, 혹은 다른 말로 표현법이라고 부르죠. 다섯 번째. 그렇지, 시적 화자고요. 여섯 번째, 화자, 정서, 운율, 그리고 심상 등이 가지고 주된 구성 요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다 중요한 말들이 맞으니까 굳이 표시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키워드 다 잡으셨죠? 시에서 그럼 얘들아, 방금 우리가 형광펜이나 밑줄 열심히 친 그 녀석들은 뭐가 되는 거야? 출제의 포인트야. 시는 결국 그걸 문제로 낸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어. 세 번째, 구성 요소와 형상화 방식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요. 시는 시어, 운율, 심상, 표현 기법 등 방금 우리 잡았던 것들 있죠? 다양한 구성 요소를 활용해서 작품의 주제를 형상화한다고 되어 있는데, 형상화한다는 건 또 무슨 뜻이야? 이게 웃기는 게 말이야. 이게 초등학교에서 말하는 이 말하고 중학교에서 말하는 이 말하고 고등학교에서 말하는 이 말이 다 같은 말인데 말만 달라. 단어만 달라. 지금 고등학교 버전으로는 형상화한다 라고 되어 있었지? 여러분들 중학교 때는 아마 이렇게 받았을 거야. 표현한다. 표현하는 게 형상화하는 거야. 그럼 참고로 초등학생들은 이걸 표현한다라고 배우지 않고 뭐라고 배웠냐면 나타내었어요 라고 배워요. 맞죠? 그치? 자, 나타내다, 표현하다, 형상화하다 다 같은 개념으로 적용해주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다음 챕터로 넘어가 봅시다. 자, 그럼 하나씩 요소별로 중요 요소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죠. 시는 기본적으로 운율이 있어야 운문이 되는 거라며, 그치? 운율이 제일 중요한 요소일 텐데 그 운율을 만들어내는 방법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 운율을 뭘 통해서 만들어낸다? 반복을 통해서 만들어낸다. 그럼 우리가 찾을 일은 도대체 뭐가 반복되느냐를 찾아내면 되는 거겠지. 자, 개념 보자. 시를 읽을 때 느껴지는 말에 뭐라고요? 가락. 우리 말로 가락. 이걸 뭐라고 한다?
운율이라고 부르고요. 겉으로 직접 드러나기도 하고 읽으면서 특별한 어떤 특유의 호흡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라고 돼 있잖아. 자, 겉으로 드러나는 걸 외형율이라고 부르지. 아마 이거 중학교 때 배웠을걸? 속에 숨어있는 걸 내재율이라고 부르지. 근데 참고로 고등학교 와서 이거 가지고 문제를 내진 않아요. 자, 좀 더 디테일하게 간다. 운율 형성 방법 2번으로 가보자. 가장 기본적으로 뭘 반복하는 방법? 키워드 또 답자 여기도. 키워드 답자. 뭘 반복하는 게 가장 표준적인 방법이야? 운. 표준이란다. 방법 중에 하나. 음운이야. 음운이 뭐지? 배웠어 이거 들도. 그래 그건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멋지게 표현해봐. 자음 모음 같은 게 맞아. 음운이야. 근데 선생님의 질문은 정이야. 음운의 정의는 뭐지?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최소 단위. 뭐야 여기 써져 있네. 써져 있었네. 그치? 나중에 문법 시간에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원래 우리 개강을 예상대로 했었다면 이거 한번 정리를 하고 시작하려고 했었는데 그걸 못한 것 뿐이고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음운, 즉 자음이나 모음 같은 것들을 반복하는 방법이 가장 대표적이고요. 두 번째, 음절, 시어 표시해주자. 음절이나 시어를 반복한다. 참고로 그럼 음절의 정의는 뭔데? 글자. 발음 단위. 발음 단위가 음절이야. 오케이? 그럼 봐봐. 갓, 이는 몇 음절이야? 이음절이지. 음절이 총 뭐랑 뭐가 음절로 이루고 있어? 이 가치는? 아니요. 가랑 치가 음절이야. 음운이니까. 발음을 따지는 거야. 잠깐만 한번 물어봤어요. 자, 시어 반복 체크해 주시고 세 번째 일정한 글자 수와 음보의 반복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특히 음보율이라고 하는 개념이 현대시에서 제일 중요해. 현대시에서는 기본적으로 글자의 숫자를 지켜나가는 옛날 방식을 쓰지 않습니다. 그죠? 음보라고 하는 건 마음속으로 느껴지는 끊어읽기의 단위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보통 전통 문학 작품 같은 경우에는 3음보나 4음보의 형태가 많고요. 현대문학이라고 크게 다를 것도 없습니다. 밑에 있는 예문 볼까?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해마다 봄바람이 나무로 오네. 됐어? 이렇게 끊어있는 걸 생각해보면 한 번, 두 번, 세 번의 덩어리로 표현을 하고 있죠? 이걸 몇 음보라고 할까? 3음보라고 하는 거야. 됐지? 자, 네 번째에서는 뭐가 중요할까요? 식구나 문장 구조라는 말이 또 중요하겠고요. 눈은 살아있다, 눈은 살아있다, 눈은 살아있다가 반복되고 있지. 참고로 근데 이 녀석은 밑에 있는 예문은 반복법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점층법도 숨어있는 건 나중에. 음성상징어. 음성상징어 중요해요. 자, 나머지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음운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식구까지. 여기에다가 심지어 뭐의 반복도 있다? 음성상징어라는 것도 있다. 고등학교로 올라와서 너희들이 배우는 단어 중에 가장 차이점이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단어가 이 음성상징어라는 개념인데, 얘들아 음성상징어가 뭔지 알고 있음? 의성어와 의태어를 모두 묶어서 우리는 음성상징어라고 불러. 너희들이 중학교 때 배우길 의성어라고 하는 건 소리를 흉내내는 말로 배웠을 거야, 그치? 그리고 의태어라고 하는 말은 모양을 흉내내는 말이라고 배웠을 거야. 맞지?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정도로 넘어와서 이제 시어를 분석하다 보면 우르르 우르르 이런 식의 단어를 보게 될 경우가 있을 거야. 잘 봐. 우르르는 의성어야 의태어야? 둘 다야. 우르르 우르르 뭔가 떨어져 내리는 소리도 우르르라고 부르지. 됐어? 근데 떨어지는 모양을 보면서 우르르하고 무너져 내리고 있대 라고 표현할 수 있지. 의태어도 되지. 이렇게 의성어와 의태어는 그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서 우리는 보통 이 두 개를 묶어서 뭐라고 부른다? 음성상징어라고 불러. 근데 이 음성상징어라고 하는 녀석은 특징이 뭐냐면 첩어적 특성을 지닌다라고 부르거든. 첩이라고 하는 건 중첩된다는 말이야. 우리는 음성상징어를 쓸 때 단발성으로 쓰지 않아요. 잘 봐. 시냇물이 어떻게 흐를까? 졸졸졸 흐르지. 그 누구도 시냇물은 졸 흘러요 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참새? 참새 하는 잭한 사람 없잖아. 그치? 시냇물은 졸 흐르고 참새는 잭하고 짖지 않아요. 됐죠? 손은 음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음매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많고요. 즉, 첩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2번 이상 반복되는 요소가 등장한다는 거야. 오케이? 음성상징어가 첩어적 요소를 지니기 때문에 음성상징어에서도 반복이 나타난다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고요. 우리 리듬을 찾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다. 됐지? 좋아요.
자, 밑에 별의 든 밤이라는 시의 1구절이 나왔습니다. 자, 이 녀석은 도대체 위에 있는 1번부터 5번 중에 뭐뭐가 운율 형성 요소로 등장하고 있을까? 정확하게 근거와 함께 찾아주세요. 음운 반복은 이런 것까지 음운 반복이라고 하면 너무 힘든 거야, 그치? 반복은 계속 패턴이 반복돼야 되는 거니까 그건 없고요. 두 번째, 음절이나 시어의 반복 있나요? 네, 어디 있어요? 있어요, 맞아요. 까닭이요, 됐지? 세 번째, 음보의 반복이 있을까요? 아니, 일정한 글자 수의 반복은 없죠? 땡. 4번, 비슷한 식구나 문장 구조가 반복됐습니까? 뭐뭐 하는 까닭이다, 뭐뭐 하는 까닭이다 반복됐지? 네 번째도 맞고요. 다섯 번째, 음성상징어는 없었죠? 2번, 4번 잡으시면 되는 거고. 이런 패턴이라는 거야. 문제는 이렇게 풀어주시고요. 네. 운율 첫 번째 거 봤습니다. 자, 두 번째. 심상 가봅시다. 고3도 심상을 물어봐요. 진짜로요. 이것도, 그러니까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나중에 다시 문제를 풀기 시작하면 낯설어 보일 때가 있거든. 정확하게 기능 잡자. 심상은 정의가 뭐야? 써져 있는 대로 읽어봐. 심상이란? 여기 안 써져 있었네? 심상의 정의가 뭐야? 심상은 뭐라고 정의하면 될 거야? 감각적 이미지. 오케이?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어떤 방식으로 알 수 있는지에 따라서 심상을 나누게 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과 같은 5가지 감각이 있지. 오케이? 그러면 어떤 단어가 청각이건 어떻게 하는 거야? 우리가 그 구조를 보았을 때 듣는 것처럼 느낄 수 있을 때 새의 노랫소리 울려 퍼지고 라고 했으면 우리는 그거를 청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겠지? 그럼 청각적 심상이 사용되었어요 라고 말하면 되는 거잖아. 오케이? 짭짤한 그녀의 그녀라고 하면 이제 짭짤한 그녀가 짭짤하면 또 곤란하잖아, 그치? 짭짤한 뭐였지? 아까 컬투쇼를 듣다가 되게 재밌어가지고 한참 못 나왔는데 창난젓, 오케이. 짭짤한 창난젓의 맛이라고 했으면 창난젓이라고 하는 대상을 어떻게 인식한 거야? 짭짤하다라고 하는 미각으로 인식한 거야, 했지? 자, 이렇게 5가지 감각이 있고요. 이 자체가 어렵진 않을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는. 그런데 요거 외에 우리는 또 뭐라는 걸 선정하냐면 공감각이라는 걸 선정합니다. 오케이? 공감각은 번역하자면 감각의 전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감각의 전이가 나타나고 있다, 형상화되어 있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오면 아, 공감각 말하는 거구나 라고 잡아주시면 좋겠고, 이 공감각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2가지 감각이 전이 되는 건 뭐냐? 합쳐져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드는 걸 전이 된다라고 부르는 거야. 따로따로 존재하는 건 복합심상이라는 용어가 있거든. 그럼 나중에 좀 더 디테일하게 배울 때 가자. 거기까지는 아직 하지 말고 일단 가장 기본적인 5가지 감각이 있고 이거 외에 공감각이라는 게 추가로 존재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 됐지? 그래서 감각의 전이라고 하는 건 2개의 이미지가 합쳐져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드는 것, 이렇게 잡으시면 될 거야. 그 밑에 보면 너무 유명한 예문 나왔잖아. 해설피, 금빛, 게으름, 울음을 우는 곳이라고 돼 있을 거야. 그치? 금빛, 게으름, 울음이라고 했을 때 잘 생각해봐. 이 게으르는 거 울음을 수식해주는 말이니까 생각하지 말아보자고. 오케이? 그럼 이건 결론적으로 핵심만 뽑아보자면 금빛, 울음이지. 됐어? 근데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되는 건 이거야. 이 기술이야. 이 공감각은 감각의 전이로 표현된다며. 오케이? 그럼 잘 따져봐. 금빛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 봐야지 하는 거니까 시각이라고 부를 수 있지. 자, 선생님 파란펜 들었다는 건 시험에 잘 나온다는 거야. 울음이라는 건 어떻게 할 수 있어? 들어야 하는 거니까 청각이지. 됐어? 그러면 이거를 앞에 시각이 있고 뒤에 청각이 있으니까 시각의 청각화라고 하면 맞는 걸까?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 큰일 나는 거야. 시험에서 틀릴 거야, 알겠지? 여러분들은 공감각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머릿속에 번역기를 돌린다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 번역기는 어려운 개념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돼요. 문장을 딱 보고 아, 이게 금빛이 울음으로 느껴진 건지 울음이 금빛으로 느껴진 건지를 따져보면 되는 거야. 이거는 금빛의 어떤 색깔이 울음으로 느껴진 거야? 울음이 색깔로 느껴진 거야? 울음이 색깔로 느껴졌지. 그럼 화살표를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지. 그럼 이걸 뭐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야? 청각의 시각화라고 부르게 되는 거야. 오케이? 방금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번역기를 돌린다라는 표현을 써드렸죠? 반드시 이제 과정을 거쳐주실 거야. 알겠지? 봐봐. 밑에 있는 거 봐봐.
왼쪽에 예문이 두 가지가 더 나와 있을 거야. 감각의 전이라고도 부른다고 하면서 예문으로 바로 갈게. 붉은 노을이 금관 악기 소리로 퍼지면 맞지? 자, 파가 볼게. 왜 이러냐? 그거 아니야. 놀라지 마세요. 아, 목이 간지러서. 자, 붉은색의 노을이 있다는 건 어떻게 알았어? 시각으로 알아. 됐지? 또 악기의 소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 청각으로 인식할 수 있어. 그럼 밑에 쓰는 거야. 시 하고 청. 그럼 우리가 번역기를 돌릴 때는 어떻게 하는 거야? 노을이 소리로 느껴진 거야? 소리가 노을로 느껴진 거야? 이건 노을이 소리로 느껴진 거잖아. 그럼 화살표를 오른쪽 화살표를 그리면서 자연스럽게 뭐라고 되는 거야? 시각의 청각화라고 하면 되는 것이겠지. 이해됐나요? 세 번째 예문도 봐봐. 향료를 뿌린 듯 곱단한 노을이지. 됐어? 향료는 어떻게 알아? 향. 후각이지. 노을은 시각으로 할 수 있을 거야. 붉은색. 또 따지는 거야. 이거는 향료가 노을로 느껴진 거야. 노을이 향료처럼 느껴진 거야. 노을이 향료처럼 느껴진 거잖아. 그럼 화살표를 역으로 그려서 시각의 후각화라고 하면 되는 거지. 됐어? 자, 문제 푸는 방식 설명해 드렸습니다. 됐죠? 그래서 심상의 효과들을 정리하는 건데, 자, 뒷페이지 넘어가서 25페이지. 자, 사용 효과 정리해보자. 가장 기본적으로는 선명한 이미지를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이 말, 나중에 서술형에도 써먹을 수 있으니까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심상을 찾아보제. 1번. 기슭에는 채송화가 무더기로 피어있대요. 피어있는 건 어떻게 하는 거야? 화려하다는 거니까 시각인 거지. 너무 장난하나? 가을엔 맵다란 김장무 날로 먹는 맛도 오라고 했어. 매운 걸 날로 먹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하는 건가? 먹어서 할 수 있는 거니까 뭐예요? 미각적 심상이 되는 거고, 이 미가 어디냐? 미음이네, 그치? 세 번째. 어떤 더운 가슴이 게임 끝났어. 덥대. 더위는 어떻게 알아? 느낌이란다. 피부를 통해서 아는 거잖아, 그치? 더위를 들어서 아는 것도 아니고요. 더위를 봐서 아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치? 그럼 이거는 촉각적 심상일 테니까 뭐예요? 리을이 되겠죠. 참고로 뒤에 있는 숨결이란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숨결은 하는 건데, 물론 소리를 듣고 하라는 소리를 냈으니까 숨결을 하는 거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건 어거지고, 그치? 기본적으로 숨결은 우리가 촉각을 통해서 한다. 자, 4번입니다. 나귀 방울에 짖거리는 소리가 고개를 넘어 가까워지면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나귀 방울에 짖거리는 소리가 가까워진대요. 됐지? 자, 소리 어떻게 할 수 있어? 청각이지. 근데 여기서 많은 친구들이 잠깐만, 지금쯤이면 공간각 문제가 나올 때 됐는데 라고 하는 이상한 생각을 하면서, 그지? 선생님 가까워진 건 눈으로 봐야 하는 거 아닌가 하면서, 혹시 이거 그래서 공간각 찍은 사람 있어? 없음? 아무도 안 속았음? 자, 봐봐. 이거는 소리가 가까워진다고 표현한 거잖아. 우리는 나중에 이거 배우게 될 텐데요. 이거는 추상적 대상의 구체화라고도 불러요. 나중에 따로 배우게 될 개념이야. 만질 수 없는 것을 마치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대상인 것처럼 표현하는 경우인데, 이거는 공간각이 아니에요. 오케이? 요걸로 인식할 수 있는 것만 공간각이라고 부릅니다. 감각이라고 부릅니다. 되셨죠? 자, 세 번째 출제 포인트로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뭐다? 표현법이다. 됐어요? 갑시다. 표현법은 기본적으로 요거 파란펜으로 써주고 시작할게요. 자, 이쪽은 개념어 싸움이야. 이 개념어는 한번 잘 정리만 해놓으면 앞으로 주구장창 써먹기 좋은 녀석이니까 잘 따라와서 정리해 주시고, 내가 모르는 것만 없는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먼저 비유적 표현, 즉 비유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자. 일단 비유라고 하는 건 옆에 있는 녀석들 다 포함하는 말이야. 오케이? 그럼 비유를 정의해라 라고 하면 뭘 얘기할 수밖에 없어?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얘기할 수밖에 없지. 원관념이 뭐야? 나타내려고 하는 원래의 대상. 보조관념은 그 대상을 표현하는 대상, 다른 대상이 되는 거겠지? 그러니까 우리 노래 가사 중에 뭐 사과 같은 내 얼굴을 생각해보면 궁극적으로 거기서 표현하고 싶은 대상은 뭐야? 내 얼굴이야. 그럼 그 얼굴이 뭐가 되는 거야? 원관념이 되는 거지. 그리고 원관념은 어디에 빗댔어? 사과에 빗댔지. 사과처럼 빨갛고 윤기 나고 맨들맨들하고 먹음직스럽고 뭐 아무튼 뭔가 좋은 이미지들을 주는 거, 그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빗댄 대상이 되는 거니까 뭐가 된다? 보조관념이 되는 것이다. 정리 잘 해놓고 하자. 그래서 원관념, 보조관념을 따지는 거고요. 자, 참고로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지금 여기서 바로 나오나? 자, 잠깐만 기다려봐. 여기 안 나오네. 그럼 참고로 지금 쓰세요. 자, 비유가 방금 뭐라고 했어? 원관념과 원관념을 보조관념의 어에서 빗대어 표현하기가 바로 비유라고 했지. 자, 비유를 배울 때 이것도 같이 공부하면 좋아요. 상징이라는 거예요.
상징의 정의는 뭘까요? 추상? 이렇게 써놓으면 돼요. 원관념 없이 보조관념만으로 원관념을 표현하는 경우를 우리는 상징이라고 불러. 잘 생각해봐. 19장에 이런 게 있어. 비둘기 나는 어떤 오후라고 돼 있으면 비둘기가 날고 있대. 우리는 그 시에서 무슨 느낌을 받아? 평화롭다는 느낌을 받았지. 그럼 여기서 비둘기는 뭐의 상징으로 쓰이는 거야? 평화의 상징으로 쓰인 거야. 근데 평화로운 오후에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 그냥 비둘기만 날았지. 오케이? 뭐가 없었어? 원관념이 없었어. 하고 싶은 얘기는 비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평화로워도 올린 거야. 근데 보조관념만 가지고 사용해서 표현한 거잖아. 상징이라고 부른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감이 잡히고 계신가요? 있으신가요? 오케이. 그래서 이 두 개를 합해서 비유와 상징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비상출판사가 비유와 상징이에요, 원래. 오케이. 두 개 묶어서 되는 거예요. 자, 원관념이 있는가의 여부를 가지고 비유와 상징을 구분한다라는 것까지 생각했으면 좋겠고,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이 상징도 원래 원형 상징, 관습적 상징, 개인성 상징, 상징까지 다 나눠야 되는데 나중에 또 문제가 나오면 해보도록 할게요. 자, 비유부터 하나씩 가보자. 비유 안에 들어가는 표현법들 뭐뭐가 보이니? 순서대로 불러봐. 직유, 은유, 의인, 대유지, 그치? 직유, 은유. 이 두 개는 무슨 차이점이 있어? 직유는 뭐고 은유는 뭐야? 직접. 직접 빗대면 직유고요. 간접적으로 빗대면 은유예요. 그럼 여기서 직접과 간접의 차이점은 뭐야?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연결해주는 특정 용어가 있는지를 가지고 말하는 거야. 쉽게 말하자면 연결장치? 브릿지라고 해야 될까? 그 브릿지에 해당하는 게 여러분들 암기하고 있는 그거야. 뭐지? 마치처럼 같이 듯이 있냐. 이거 외워져 있어야지 너무 당연히. 그렇죠? 다시 한번. 마치처럼 같이 듯이 있냐 같은 녀석들이 된다. 그치? 너무 당연한 문이법. 그럼 문이법은 내 마음은 호수요. 연방 이런 거잖아. 내 마음을 호수에 빗댔으니까요.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의인법도 여기 들어간다는 거 찾았지? 오케이? 의인법의 정의는 사람이 아닌 것이 사람처럼 표현되는 경우야. 참고로 의인법을 배울 때는 원래 뭐로 같이 배워야 돼? 활용법도 여기 들어가야 돼 원래. 근데 활용법은 정의가 뭐야? 사람이 아닌 존재가 사람처럼 잠깐만 비생명체 맞아 네 표현이 맞지? 기준 표현이 살아있지 않은 생명체가 살아있는 것처럼 표현될 때 그걸 활용법이라고 부르죠. 자 그런데 자 그럼 봐봐. 어둠이 내려앉은 밤 무슨 법이 쓰인 거야? 어둠이 내려앉은 밤. 따져 봐. 주어는 어둠이야? 어둠이 앉았대. 앉았어요. 잘 생각해봐. 앉는 건 사람만 해. 나는 우리 집 강아지들한테도 앉아를 시키는데 무슨 법이야? 활용법이잖아 저거. 활용법이지? 어둠은 생명이 없는 존재입니다. 맞죠? 근데 앉았다라고 표현했어요. 활용법이죠? 그래서 그럼 문장을 조금만 바꿀게. 어둠이 내려앉은 밤이 아니라 어둠이 저기서 웃음 짓고 있다. 이러고 있어요. 거기서 의인법이 되는 거지. 알겠지? 개념의 차이 파악되고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핵심은 이 두 개를 보는 핵심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느냐가 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중에 고3 문제로 올라가면 이 두 개는 구분이 안 되기 시작할 거야 또. 지금은 일단은 고1이니까 기본적인 수준만 정리를 할게. 알겠지? 의인법과 활용법이 들어가는 거고요. 또 방금 우리 이미 말씀드렸던 그 표현법, 대유법도 여기 들어가죠. 대표에서 비유하는 거. 자, 여기 밑에 있는 예문을 보면 껍데기는 갈아 흙가슴은 남고 이렇게 되고 있는 거잖아, 그지? 껍데기는 사라져야 할 모든 것들, 그리고 흙가슴이라고 하는 건 남아야 될 모든 것들. 그럼 여기서 껍데기라고 하는 건 부정적인 거, 외세, 그다음에 아무튼 나쁜 것들 전부 다 잡으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좋아요. 자, 나는 나룻배 비유인 거 빤히 보이고 은유인 거 빤히 보이지? 오케이? 청산이 부른다 라고 했어요. 부른다는 건 어떻게 할 수 있어? 그렇지, 의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강아지가 나를 부른다고 멍멍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건 아니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 그게 아니니까. 자, 되셨죠? 자, 다음 여기는 표현 방법들이 이렇게 나눠놨네. 그냥 이게 챕터대로 갈게요. 자, 따라갑시다. 그냥 두 번째에서는 서리법과 영탄법이 있는데, 원래 이거는 쉽게 말하자면 강조하기 위한 표현 방법이야. 이 두 개의 핵심은 뭐다? 강조하기 위한 방법이야. 근데 서리법은 선생님이 아까 제일 중요한 거라서 미리 말씀드리고 시작했지. 선생님이 너희들 고전 시간 배울 때
가장 많이 보게 될 표현법 하나만 잡아라라고 하면 선생님은 주저없이 예를 들 거야. 서리법은 고전문학에 특히 많이 쓰여. 오케이? 당연한 사실을 여기는 이렇게 써져 있네.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사실. 그럼 선생님이 당연한 사실이랑 똑같다고 생각해도 되겠지? 이것을 의문의 형식으로 바꿈으로써 어떤 대상을 강하게 강조하고 싶을 때 쓰는 것이다.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그 누구도 외로움은 안다. 그지?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있겠는가? 그 누구나 사랑은 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지. 좋아. 영단법은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느낌표가 들어갈 만한 자리인지 판단한다 라고 생각하면 돼. 시에서 대놓고 오오 했어. 그건 뭐 뻔하게 영단법이지. 그리고 아예 대놓고 느낌표를 딱 찍어놨어. 아! 가지마! 라고 해놨으면 느낌표를 딱 찍어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영단법이 되는 거겠지. 오케이? 느낌표가 들어갈 만한 자리인지를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쵸? 밑에 있는 거 봐. 아! 아버지가 눈을 치고 타오시. 영단법이지 뭐. 정말. 자, 다음 넘어가서 3번 챕터에 반어와 썼어? 잠깐만. 3번 챕터에 반어와 역설이 나와 있네요. 그죠? 반어법과 역설법. 근데 선생님이 이 녀석은 구분하는 방법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이미 드렸지? 자, 이 두 개는 묶어서 파악되는 이유는 첫 번째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 때문이다. 하지만 이 두 개 중에서 역설의 중심을 두고 판단해 보자면 뭐를 가지고 모순과 충돌의 개념으로 그것이 반어인지 역설인지 판단하면 되는 것이다 라는 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치? 밑에 있는 거 예문 봐보세요. 님은 같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따져봐. 이거는 의미상 충돌이 나지. 님이 간 것과 님이 가지 않은 것이 있으니까. 아, 잠깐만 체크 좀 하고 봅시다. 다시 할까? 그게 낫지? 다시. 잠시만요. 오늘 전반적으로 다들 침착한데? 오늘 친구들 전반적으로 침착한 상태야. 안녕하십시오. 자, 계속 갑니다. 자, 그래서 역설법은 어쨌든 모순과 충돌을 찾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밑에 님을 같다 하지만 보내지 아니었다. 같다는 사실은 우리 마이너스 표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보내지 않았다는 얘기는 님이 내 옆에 있는 거니까 플러스로 표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마이너스와 플러스의 충돌을 찾을 수 있으니까 얘는 역설법이에요 라고 이제 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분법이 생각보다 막 말도 안 되게 어려운 건 아니었지, 그치? 하지만 이걸 느낌으로 풀기 때문에 어려운 거야 항상. 자, 위에 있는 예문 중에 반어법의 예를 봐봐. 나보기가 역겨 가실 때 너무 유명한 예문 아니야?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우리는 이 녀석을 보면서 이상함을 느껴. 이 사람 너무 슬퍼하는 건데? 울만한데? 그치? 그럼 뭔가 잘못됐다는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반어인지 역설인지 생각해 봐야 돼. 그럼 따질 때는 우리는 무슨 두 개를 손에 들고 시작하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플러스를 들고 딱 붙일 수 있나 한번 노려보는 거지. 근데 죽어도 눈물을 흘리지 않겠다라는 문장이기 때문에 이거는 붙일 데가 없어. 그냥 눈물을 안 흘리겠다는 얘기잖아. 충돌이 없으니까 얘는 무슨 법? 반어법 가시면 되는 거야. 되셨지? 자, 다음 네 번째 거 넘어가 봅시다. 대꾸법과 대조법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대꾸와 대조는 일단은 대꾸법부터 정리. 대꾸법은 뭐가 반복되는 거야? 통사 구조가 반복되고 있는 표현법을 말한다. 그래서 통사 구조라는 말이 또 중요하겠지? 통사 구조라고 하는 건 문장의 형식을 말하는 겁니다. A가 B를 C 안에, D가 E를 F 안에 이런 식으로 일정한 구조가 반복되는 거. 그치? A에 B 하는 C 같이, D에 E 하는 F 같이. 밑에 있는 문장도 보이나? 지금 선생님이 말을 만들 때 구조를 빨리 보기 위해서 핵심 단어를 없애버리고 조사나 어미를 가지고 판단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기술을 쓰시면 되고요. 두 번째, 대조라고 하는 건 뭐야?
서로 반대되는 개념을 나란히 놓는 걸 말하는 것이겠지. 뭐 어려운 개념은 아닌 것 같으니까 굳이 설명하진 않을게요. 그래서 보통 이것도 생각했으면 좋아. 이 대꾸와 대조는 말이야. 웃기는 게 약간 세트 메뉴 느낌이야. 보통 대꾸와 대조는 동시에 쓰이는 편이야. 그래서 참고로 서리법이 고전시가의 1번이라면 이 두 개는 묶어서 고전시가의 2번이라고 보면 돼. 없는 작품 찾기가 아마 더 힘들 거예요 앞으로. 알겠지? 염두에 두자. 보통 대꾸와 대조는 함께 묶여 쓰이는 경우가 많다. 자, 5번째 넘어가 볼까요? 5번째 남아있는 녀석은 열거와 점층이네요. 자, 노래로 써드리자. 열거법과 점층법. 주의할 포인트가 있어. 열거법이 늘어놓는 건 알지. 늘어놓는 것인 건 알지. 근데 어떤 표현이 열거법이 맞으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일정한 기준이 필요해. 오케이? 그러니까 그 대상들을 묶을 수 있는 판단의 기준이 존재해야지 우리는 그걸 열거라고 부른다는 거야. 자, 예를 들어 책상, 칠판, 필통, 연필 그 모두 필요 없다라고 했어. 방금 이거 보면 또 그냥 맞는 거야. 방금 이 책상, 의자, 연필, 필통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라고 묶을 수 있어. 이 강의실에서 쓰이고 있는 내 요소라고 묶을 수 있지. 기준이 있잖아. 학용으로 사용하면 되는 기구들. 됐어? 그럼 그때는 우리가 뭐가 쓰였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야? 열거법이 쓰였다고 말할 수 있는 거야. 그냥 늘어놓는 거는 열거법이 아니다. 되셨죠? 그리고 점층법은 참고로 얘랑 또 친구 하나 개념 알아두자. 점층의 반대말로 하나 있거든? 혹시 아는 사람 있어? 정강법. 나이스. 점강법. 그럼 이 두 개는 서로 반대 방향이야. 점층은 어떻게 되는 거야? 점점 커지는 거야. 그럼 점강법은 뭐가 돼? 하강하는 것처럼 점점 작아지는 거지. 여러분들 점층법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예문 편한 거 없을까? 잠깐 여기 나오는 거, 그렇지? 나의 눈을 씻고 머리를 씻고 가슴을 씻고 모든 것을 씻는다. 그리고 뭐 우리 이런 것들 뭐 구호처럼 쓰는 거잖아. 나가자 세계로 미래로 우주로 막 이런 거잖아. 그래서 점점 범위가 멀어지는 말가라지는 거 점층법이라고 부른다. 아, 선생님이 아까 김수영의 눈이라는 시를 잠깐 설명해 주면서 이런 말을 했을 거야. 눈이 느린다. 아, 눈은 살아있다.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이런 것도 점층법이라고 찾아낼 수 있어야 돼. 봐봐. 방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눈은 살아있다. 자, 여러 번 쓰기 귀찮으니까 선생님이 이거를 X라고 대체할게요. 오케이? 근데 이제 이건 X야 앞으로. 두 번째에서는 떨어진 X야. 세 번째에서는 마당 위에 떨어진 X지. 오케이? 그러면 X가 반복된 거 보이지? 반복법? 됐어? 근데 행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점점 붙어있는 게 많아지고 있지. 그럼 이것도 뭐가 되는 거야? 점층법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점층법 점점 커지는 거, 강해지는 거. 반대는 점강법이 있다. 따라오고 있죠? 여기까지? 6번 가봅시다. 6번에는 도치법이라는 녀석이 쓰여야 돼. 오케이. 도치법이 마지막에 되어 있고요. 도치법의 정의는 문장에 뭐를 바꾸는 거야? 어순을 바꿈으로써 강조하는 거야. 그리고 어순을 바꿀 때 강조되는 것은 어떤 대상을 강조하고 싶은 대상을 앞이나 뒤로 빼는 게 일반적인 법칙이지. 누군가가 문을 부수어버렸다라는 문장에서 여기서 누군가를 강조하고 싶으면 누군가는 주어니까 앞에 있는 건 너무 당연하잖아. 그래서 맨 뒤로 빼버려서 문 부순 거 누구야? 라고 말하면 오케이? 도치법이 성립된 겁니다. 맞습니까? 됐어? 누가 부쉈는지 궁금하기 때문에 누구를 뒤로 뺐다고요. 근데 여기서 부서진 대상이 하필이면 나한테 문인 게 중요해라고 하면 그땐 도치법을 어떻게 쓸까요? 누가 부쉈어 문! 이게 되겠지. 이해됐나요? 강조하고 싶은 녀석을 앞이나 뒤로 빼버리는 표현법, 도치법. 됐죠? 그럼 도치법도 결론적으로는 강조하고 싶어서 쓰는 거겠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벌써 많은 것들을 배웠지, 그치? 기교, 은유, 의인, 하류, 대유, 서리, 영탁, 반어, 역설, 대꾸, 대조, 영어, 점층, 도치. 근데 이런 것들을 예쁘게 정리해놓고 뭐가 쓰였다라고 문제를 내는 건 옛날 거고요. 요즘에는 이런 요도 표현법들이 다 그냥 골고루 섞여 들어가 있어서 보통은 첫 번째 쉬운 문제를 낼 때는 그냥 표현법 찾기 문제를 내는데 너희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그 정도 레벨로 문제가 나오진 않을 거야. 실제 문제는 어떻게 나올 거냐면
똑같은 표현법이 나타난 다른 시를 찾아라가 될 거야. 이해됐지? 그래서 시를 통해서 이제 진짜 연습하는 게 좀 중요할 겁니다. 많이 공부하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마지막 개념입니다. 요거하고 이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 시적하자의 정서와 태도라고 되어 있죠? 자, 정서와 태도에서 놀랍게도요, 이 정서와 태도도 시험에 정말 잘 나와. 그리고 선생님은 고등학생이라면 여기가 중요하다는 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보통 시험 문제 틀릴 때 애상적인 게 뭔지 몰라서 틀리고 자조적인 게 뭔지 몰라서 틀리고.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건 자연스럽게 어떤 용어의 문제가 되면서 개념의 어떤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가 되는 가능성이 높아. 그래서 아는 단어의 범위를 점점 계속 늘려줘야 돼. 당장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 있어. 봐봐. 지금 정서 칸에 기쁨, 슬픈, 영탄, 희망, 체념, 고독, 그리움, 자조, 아쉬움이 있지. 등이라고 나왔어. 엄청 이거에 한 10배는 더 있을 거야 아마도. 앞으로 시험 문제에서 보게 될 정서라는 단어들은. 당장 여기서도 내가 딱 단어를 보자마자 선생님 질문할 거야 진짜로? 정의할 수 없는 거 표시해봐. 자기 기준을 표시해봐. 나 이거 정의를 못하겠다. 표시 다 했어? 몇 개나 나오니? 태도도. 태도도 하는 김에 같이 해버릴까 우리? 의지, 성찰, 비판, 달관, 기원, 단정, 예찬, 소망. 몇 개 정도 나오나 볼까? 이 정도. 그렇단 말이지. 잠깐만, 아니 칼같이 가진 않을 테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태주야, 예찬적인 게 뭐야? 이렇게 하면 못한 거야 지금. 이거 말고 이거 말고 예찬적인 게 뭐야? 다른 말로 설명, 대치할 수 있는 다른 말 생각해봐. 예찬적인 건 뭐 하는 걸까? 뭐라고? 찬양하는 거. 그렇지. 찬양 괜찮네요. 대상을 찬양하는 태도를 지니는 걸 예찬적이라고 부르잖아. 됐어? 다른 말을 바꿔서 표현하거나 정의할 수 없다면 나 그거 모르는 거라니까? 오케이? 돌아다니면서 물어볼까 계속? 성찰이 뭐야? 나를 다시 보는 거. 다시 보는 거야? 다시 보면 성찰이야? 그럼 질문이 있어. 봐봐. 내가 못할 줄 알았는데 우와! 게임 1등 했어. 그러면 그거는 날 다시 보게 된 거네? 그럼 성찰이야? 방금 나를 성찰한 거야? 성찰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건 성찰이라고 할까? 자기 자신을 객관화시켜서 반성적 태도를 가지는 게 성찰이야. 객관화시켜서 반성하는 거. 객관화라는 개념이 은근히 중요합니다. 보통 우리는 자기 자신을 주관화하잖아요. 그죠?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면 그건 성찰이 아니라고요. 알겠죠? 참고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윤동주 시인, 부끄러움의 시인이라고 부르지? 자아성찰이 대표적이지? 시인은 어떻게 시를 쓰냐? 항상 계속해서 부끄러워하지. 쉽게 쓰여지지 뭐라 그래?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진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그게 시의 구절이에요. 심지어 자화상에서 뭐라 그래? 우물을 보면서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가지만 가엾어 돌아왔다가 또다시 미워져서 떠나가지. 참고로 그 사나이가 나예요. 오케이? 자기를 계속해서 되돌아보는 행위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단정적인 게 뭐야? 단호하게 정해놓은. 단호하게 정해져 있는 거? 단호하게 정해놓은 거. 그러니까 조금만 더. 단호하게 정했다? 확신이라는 말을 집어넣어주면 딱 좋겠다. 그치? 확신하는 태도로 정해놓은 형태를 단정적이라고 부르지. 그치? 자, 근데 지금 요 정도는 솔직히 애교 수준이야. 여기 있는 문제들 말고 선생님 앞에 써놓은 거 보세요. 이런 것들이 실제로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는 녀석들이 되는 거고. 하나 더 쓸게.
놀랍게도 이것도 신경 써야 돼. 자,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시험에서 자주 틀리는 아가들. 오케이? 정리할게요. 일단은 애상적이라는 말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는데 일단 느낌이 어때요? 그냥 너희들 일반적인 질문을 듣고 싶은 거 맞추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애상적 하면 뭐가 떠올라? 어떤 느낌이야? 슬픔 또 사랑 또 사랑과 슬픔. 그럼 사랑이 슬픈 게 슬픈 사랑이 애상적인 걸까? 애틋한 사랑이면 애상적인 걸까? 애상적인 거는 일단 슬픔도 맞고요. 사랑의 상황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인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건 이렇게 정의해 주시면 돼요. 잔잔하고 고요한 느낌의 슬픔의 개념을 우리는 애상적인 거라고 불러. 그러니까 애상적인 거는 실수가 많이 나온 지점이 슬픔의 정서를 표현했다고 해서 무조건 애상적인 건 아니라는 거야. 슬픔에도 레벨이 있어, 그치? 뭔가 내가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존재. 뭐 예를 들어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셨다든가. 울고 싶겠지, 슬프겠지. 그런데 부모님이 떠나신 걸 보고 아무도 애상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애상적인 건 뭔가 가라앉아 버린 듯한 느낌의 슬픔이야. 오케이? 성적이 5점 모자라서 등급 하나가 놓쳐서 재수를 했어.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지. 하지만 열심히 재수를 해봤자 점수는 하나도 나아진 게 없어. 내가 이게 한계구나. 슬픔을 느끼는 그 친구는 지나가는 편의점에서 맥주 한 캔을 사가지고는 그네에 앉아서 달을 쳐다보곤 맥주 한 모금을 했어. 그게 예상적인 거야, 알겠지? 그게 예상적인 거라고, 알겠지? 막 죽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가지마! 하고 울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차분하게 간다는 거, 알겠지? 그런 느낌으로 잡아주자. 자조적인 건 뭐겠니? 자, 스스로 조소하는 거, 조소는 거, 비웃는 거지. 스스로에 대한 비웃음의 정서를 자조라고 불러요. 내가 그렇지 뭐, 이런 게 가장 대표적인 자조적 정서입니다. 현학적인 건 뭘까요? 학식이나 지식을 자랑하는 태도가 나타나는 걸 현학적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그냥 우리말로 편안하게 말하면 되는 것을 꼭 어려운 한자어나 혹은 영어 단어를 써가지고 표현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잖아, 그치? 그런 경우에는, 그치? 현학적인 태도가 나타난다. 하면 되는 거야. 달관적인 거. 달관은 보통 초연하다라고 하는 정서랑 같이 쓰이는 편인데, 달관과 초연은 이거 묶어가지고 뭐랄까, 어떤 구속에서 대상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미지에서 벗어난, 초월한 상태인 걸 달관적인 거라고 부르는 거야. 나는 학교 다닐 때 학점을 높게 받기 위해서 학점 0.1점 때문에 목숨을 걸고 다녔어. 열심히 열심히 공부를 했었지. 하지만 나중에 졸업을 하고 나니까 내가 학점이 4.4점인 거하고 4.3점인 거하고 아무 차이가 없다는 거야. 이건 쓸데없는 것이군. 우리 선배를 보고 난 이해를 했어. 그럼 그 친구는 이제 달관을 한 거야. 신경 안 쓰게 되는 거지. 오케이? 벗어난 상태가 되는 거, 초월한 걸 달관적이라고 부른다. 마지막, 비판이라고 하는 건 대상을 특정한 판단에 근거를 통해 판정하는 거. 이걸 비판이라고 부르는데, 자, 여기서 조심하실 거는 보통 우리가 비판적이라고 하면 이런 거야. 야, 이 옷 어때? 너랑 안 어울려. 비판이라고 할 수 있어, 그치? 너는 피부가 하얀 편인데 너 이렇게 검은 축축한 옷을 입어. 원색을 입으면 더 예쁠 것 같아. 비판한 거 맞지? 근거를 댔잖아, 정확하게. 너의 피부와 너의 그 옷이 어울리지 않은. 오케이? 그럼 질문이야. 병신 같아. 이건 비판 맞니? 그럼 비판이 아니야. 뭐가 없기 때문이야. 근거가 없기 때문이야. 그럼 또 질문 하나. 우와, 되게 잘 어울리는데? 비판 맞아, 아니야? 네 얼굴 색이랑 네 립스틱이랑 네 옷이 너무 잘 어울리고 있어. 비판 맞아요, 이거. 대상을 긍정하는 것도 비판입니다. 중요한 건 근거를 통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 알겠지? 이것도 실수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이거 말고도 또 되게 많이 있어요. 뭐 전원적인 것도 있고 무슨 뭐 별의별 게 다 있는데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내가 아는 범위를 나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밑에 있는 문제를 보세요. 조국을 언제 떠났노? 파초의 꿈은 가련하다. 남굴 향한 불타는 향수. 너희 낯은 수녀보다 더 외롭구나. 라고 말하면서 정서를 이것저것 막 말하고 있는데 정서를 표현한 단어들 한번 다 잡아보자고요. 가련하다라는 말 보이죠? 가련한 게 뭐 하는 거야? 안타까움과 연민의 정서를 느끼는 게 가련한 거지. 향수 보이시죠? 이건 너무 전형적인 감정 상태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의 태도를 향수라고 부르니까요. 또 외롭다는 너무 당연하게도 감정의 상태라는 걸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봐봐. 그런데 그 다음에 어조라는 것도 나와 있는 거 보이지? 그러니까 묶어서 그냥 선생님이 한꺼번에 정리를 해버릴게요. 오케이, 이런 것들도 다시 한 포인트. 봐봐. 독백적, 대화적, 권유, 명령, 소만, 의무, 관청, 관조적, 사색적, 친화적, 냉소적, 우호적, 비판적, 예찬적, 풍자적, 해학적. 그렇지? 여기서 관조적은 별표잖아. 관조적인 게 시험에 또 자주 나와요. 엄청 자주 나와요. 자, 관조적도 여기다 그냥 같이 라인 잡아놓고 그냥 쭉쭉 써드리겠습니다. 관조적인 게 혹시 뭔지 아는 사람? 아니 뭐 그냥 대충 아는 단어로 던져서 한번 표현을 해봐. 관조하는 건 뭐 하는 거야? 지켜보다. 오, 나이스, 좋아요. 그 표현 맞습니다. 또 다른 거. 딱히 떠오르는 거 없음? 관조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이건 상황으로 이해하는 게 조금 이해가 도움이 될 테니까. 봐봐. 내가 방금 사랑하는 그녀와 이별을 하고 왔어. 근데 저 앞에 있는 벚꽃나무에서 바람이 싹 불더니 꽃잎이 팍 떨어져 나가고 있어. 하고 울었어. 그럼 그건 관조가 아니야. 그치? 이해됐어? 무슨 얘기인지? 떨어지는 꽃잎을 보며 나도 뭔가에서 떨어져 나갔다는 슬픔을 느낀 거는 관조한 게 아니라고요. 그럼 관조는 이거의 정반대 상황인 거야. 저기 꽃잎이 지네 하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바로 관조적인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선생님이 보통 이런 비유를 많이 쓰는데 봐봐. 그냥 말 나무 되네. 자, 나무가 있어. 오케이? 나무를 지나가던 사람들이 여러 사람인데요. 먼저 A라는 사람은 떨어지는 낙엽을 보고는 언제 치워? 청소부였어. 무슨 태도를 가진 거야? 관조적이지 않은 태도를 가진 거야. 오케이? 또 어떤 친구는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그녀가 생각나요. 관조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쵸? C라는 친구는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우와, 어떻게 혹시 저 낙엽의 궤도를 과학적 공식으로 산출해낼 수 있을까? 바람의 저항과 각도를 순간적으로 함수로 표현해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거는 관조적인 게 아니라고요. 지금 선생님이 어떤 예문을 두고 있는지 파악되고 있어? 뭔가 자신의 감정 상태나 자신이 알고자 하는 바를 이익시키고 있으면 그건 관조가 아니라고요. 진짜 관조는 아까 말했지만 그냥 뭐 한 거야? 낙엽이 진다. 그리고 끝내는 거야. 오케이? 시험에 잘 나오는 거. 그러니까 대상의 감정을 이입하지 않고 객관적인 태도로 이어나가는 것이 있는 것을 관조적인 상태라고 부른다. 되셨죠? 잘 봐주시고요. 넘어가도 되지 이제? 자, 일단은 이 정도까지만 먼저 시험에 잘 나오는 애들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자, 마지막 시상 전개 방식이 이제 우리의 대미를 장식하고 있네요. 그죠? 쓸 데가 없네? 네, 여기다 쓸게요. 자, 시상 전개 방식. 참 시에서 생각해야 될 요소들이 되게 많다, 그치? 기본적으로는 표현법도 머릿속에 정리가 돼 있어야 되고 또 어조나 태도 같은 거 잡아야 되며 시상 전개 방식도 신경 써야 되고요, 그치? 자, 시간의 흐름, 공간의 이동, 기승, 전결, 선경, 후정, 점측적 전개 이런 식의 말들이 나와 있는데 하나씩 따져볼까요? 시간의 흐름, 시간이나 뭐의 흐름? 계절 같은 것의 흐름을 따라서, 그치? 시상이 전개되고 시상이 전개된다는 얘기는 시가 점점 내용이 이어나가고 있을 때 실제로 그것이 어떤 기준을 따라서 흘러가는가를 따지는 것을 말하는 거야. 공간의 이동 어렵지 않지? 기승전결 많이 배웠지 이거? 일으킬 기, 이어받을 승, 전환시키는 전, 마무리 짓는 결이지, 그치? 선경후정은 앞부분에는 정경, 풍경을 표현하고 뒷부분에는 개인의 정서를 표현하는 게 선경후정. 참고로 이것도 은근히 많이 틀리는 게 뭔지 알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너희들이 시험 범위에 있는 작품이 선경후정이었다고 치자. 그러면 선택지에는 선정후경이라는 말을 써버리는 거야. 선정후경은 정반대지 얘들아. 자신의 정서를 먼저 표현한 뒤에 뒷부분에서 계절적 상황이라든가 현재 상태를 보여주는 말들, 즉 정경을 보여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겠지. 그쵸? 자, 마지막 점층적 전개라고 하는 건 점차 고조되는 느낌이 나타날 때 이걸 점층적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작품별로 다양한 어조들을 앞으로 이제 많이 보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 마무리하고
고생하셨습니다. 일단 여기서 첫 번째 기본적인 이론 파트는 정리를 할 겁니다. 지금 들으시면서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막 강조하는 것들 중에는 근데 실은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것들이 더 많지 않죠 지금 이 녀석은? 그치? 이 뒤에 배우게 될 서사 우리가 매 주마다 서정 오늘 서정했으니까 다음 주에는 서사를 할 거고 그 다음에는 극을 할 거고 이런 식으로 갈 거야. 근데 지금 전부 다 느낌을 가지시면 아시겠지만 완전 새로운 건 없어. 그치? 다만 선생님이 중간중간에 요거는 시험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체크해줘 라든가 요거는 이런 식으로 암기하는 게 중요해 라든가 또 그런 문제를 푸는 방식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던 것들이 우리 수업의 핵심이라는 걸 생각해 주시고 잘 복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뒤에 있는 문제들 중에서 여기 마찬가지 패턴이야. 1번 챕터는 여러분들 지금 푼 사람도 있고 안 푼 사람도 있는데요. 참고로 다음 주 숙제 미리 말씀드리자면 다음 주는 요 뒤에 2, 3번 풀어오는 걸로 합시다. 그냥 한 번에 정리를 하자. 패턴을 정하자 우리도. 오케이? 1번은 지금 할 거고 지금 안 되는 사람은 집에 가서 나머지 그냥 숙제를 해버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 3번 집에서 풀어오시는 거. 됐지? 그렇게 하죠. 원래 선생님이 다 풀어오라고 했었잖아. 근데 지금 이미 풀었던 사람도 있고 지금 숙제가 풀어져 있는 상태가 누구는 이걸 많이 했고 누구는 저걸 많이 했고 막 다 흩어져 있어서 한번 정리 좀 하려고. 오케이? 정확하게 페이지를 집어줄게. 다음 시간에 왔을 때 여러분들은 35페이지까지 단 한 문제도 빠짐없이 다 풀렸으면 된다고. 그러면 봐봐. 선생님 저 이미 다 풀렸는데요? 개꿀이죠. 된 거네요. 축하드립니다. 됐죠? 됐어? 오케이? 이렇게 다 풀어주시고 다만 여기서 1번 챕터는 선생님이랑 정리를 살짝 하고 갈게요. 자 여기서는 일단 먼저 풀어왔던